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결혼하면 서로의 가족도 자연스럽게 품고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이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이든 시댁이든 굳이 구분짓지 않으려고 애썼고 적어도 제 앞에서만큼은 남편도 그렇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던 남편이 정작 본인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부담을 떠넘기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단돈 10,000원도 7색 8색을 하면서 자기 집안은 얼마든지 들이부어도 되고 또 그 부담을 당연하다는 듯 제 쪽으로 넘기려 해서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이혼했어요. 이건 시댁과 친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디까지 이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결국 선을 넘어버린 남편에게 저는 사이다 이혼을 날렸어요. 지금부터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소개로 만나는 자리는 늘 그렇듯 조금 어색하고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첫인상부터 튀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자기 얘기를 늘어놓지도 않았고 괜히 있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제 말을 듣고 필요한 말만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감을 줬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도 크게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고 말다툼이 생겨도 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정리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다 연기였다는 걸 알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세상 현명하고 멋진 척 연기를 떨어댄 걸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웃긴 건 결혼 전에 우리 친정 식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부모님 앞에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특히 제 남동생과는 생각보다 더 잘 지냈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도 동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괜히 거리 두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이때 동생이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을 때였는데 남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조언도 해주고 따로 밥도 종종 사주면서 동생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참 든든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 가족까지 자연스럽게 품어주는구나.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기였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척 굴어야 하니까 착한 제 동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점수를 톡톡히 따낸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남편에게 크게 점수를 줬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비 습관이요. 저는 원래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도 상대의 소비 습관을 유심히 보는 편이었고 남편은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에는 쓰고 불필요한 데는 쓰지 않는 나름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 살면
금전적으로 크게 흔들릴 일은 없겠다고 안심했어요.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겠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은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기반을 잘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알뜰한 남편과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 이야기를 하게 됐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양가 모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식장부터 신혼집, 결혼 비용까지 큰 갈등 없이 정리됐고 저는 속으로 모든 게 순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됐죠. 들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울 일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혼이 엎어지기도 하잖아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런 커플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알뜰함이 언젠가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계산이 될 거라는 것도, 그 계산의 끝이 항상 제 가족을 향해 있다는 것도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본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건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저 알뜰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결혼이라는 틀이 생기자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저희는 돈 관리를 각자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저축이나 투자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부분은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나 공과금처럼 함께 쓰는 돈은 그때그때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었고 필요할 때만 서로 이야기해서 정리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돈 관리를 하는 부부들도 많고 저 역시 이 방식이 깔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돈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반반이라는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집요해졌다랄까요? 몇천 원 차이까지 계산했고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혼자 구시렁거리고 이건 왜 반반이냐는 말을 습관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원칙적인 사람이라 그렇겠지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매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남편의 태도는 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가던 친정집을 이유 없이 꺼리기 시작했고 가끔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 바쁘다며 슬쩍 빠지는 일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친동생처럼 챙기던 제 남동생과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줄고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에도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결혼 후에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알뜰함은 단순히 성향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남편의 쪼잔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향 차이라고 넘기려 했던 것들이 점점 도를 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집에서 같이 쓰는 물건들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통으로 모아두는 통장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줄 한 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통통장에 이 가격만큼 더 입금해줘.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공통으로 사용할 물건들을 사고 결제한 건데 왜 저더러 더 입금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이유를 묻자 남편은 말없이 영수증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생리대가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당신이 쓰는 거잖아. 나는 쓸 일도 없는데 왜 이걸 공동생활비 카드로 결제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생리대는 저만 사용하는 물품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저도 똑같이 대응했어요. 영수증에 찍힌 맥주와 과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아니지 않아? 솔직히 맥주랑 과자 나는 잘 안 먹어. 당신이 많이 먹지. 그럼 이것도 당신이 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맥주랑 과자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 먹지 않아도 어쨌거나 나중에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반면에 생리대는 남편이 쓸 수 없으니까 다르다고 설명했고 제 속을 엄청나게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끝이 없는 건데 이런 걸로까지 따지고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깟 생리대가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 치사하게 굴 필요까지 있냐고 조금 서운하다고 하자 남편은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받아쳤습니다. 그깟 생리대 아니야. 땅 파서 생리대 사는 거 아니고 생리대 가격 무시할 수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요. 따지고 보면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내 거 니 거 따지는 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고 이때 처음으로 결혼에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제 마음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리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의 계산은 점점 더 사람 마음이 닿아서는 안 될 곳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양가 부모님 생신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생신 때 용돈 챙겨드리는 거 말이야.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아니 우리는 아버지 한 분이잖아. 근데 당신은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그래서?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 때 용돈을 챙겨드렸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신과 어머니 생신에 각각 용돈을 챙겨드렸죠. 그걸 두고 남편은 불공평하다고 말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챙기면 되는데 나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을 다 챙겨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일일이 따져야 하냐고,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 거냐고,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평하지 않은 건 맞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장인 장모님 생신 때 한 명 몫으로 두 분이 나눠 쓰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 두 사람 몫으로 두 배를 드리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님 생신에 용돈을 드리는 게 계산의 대상이 되고 누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끔찍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알뜰한 게 아니라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요. 자기 기준 안에서만 공평을 말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 마음까지 정산하려 드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계산적인 모습 때문에 저희는 점점 더 자주 싸우게 됐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남편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거라고 했고 저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계산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화는 늘 평행선이었고 작은 말다툼은 금세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결국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공통으로 쓰던 것들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 통장도 의미가 없어졌고 공통으로 장을 보는 일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냥 각자 필요한 건 각자 사서 쓰자. 그게 덜 싸우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조금씩 행복과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에서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취직해서 회사 생활을 잘하던 동생이 승진을 했다는 연락이었어요. 부모님은 겸사겸사 밖에서 식사하며 축하하자고 하셨고 저도 축하해주고 싶어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침 남편은 그날 출장 일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고 저는 혼자 친정에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출장 때문에 차 정비 맡길 시간이 없네. 당신이 대신 카센터에 좀 맡겨주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말하면 선뜻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계산하고 부탁 하나 해도 대가를 따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죠. 진짜 그간 하는 짓을 생각하면 너무 믿고 짜증이 나서 싫다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저 인간이 쪼잔하게 군다고 나까지 그럴 필요 뭐 있나 싶고 차 정비를 빨리 맡기긴 해야 하고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대신 내 부탁 들어주면 나중에 나도 당신 부탁 하나 들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또 한 번 뚝 떨어졌습니다. 부탁 하나에도 거래를 붙이는 말투에 더는 말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피곤하게 사는 인간이죠? 저절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 없이 알겠다고 말하고는 남편의 차키와 정비비 결제할 카드만 챙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차를 몰고 카센터로 향했고 남편은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차 하나를 맡기는 일이 제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건 뒤에서 차차 풀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저는 남편의 차를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정비가 끝난 뒤에는 미리 챙겨온 남편 카드로 결제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약속한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 남동생까지 모여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동생의 승진 이야기를 들으며 다들 웃고 떠들었고 저도 모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 계산할 시간이 되자 동생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요. 승진했으니까 내가 한턱 쏴야지. 그 말이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돈 더 많이 모아서 하라고. 오늘은 누나로서 승진한 우리 동생한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그 말에 웃으시며 누나 말 듣자고 하셨고 동생은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드 한도가 다 됐다는데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지갑의 다른 카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마땅한 카드가 없었습니다. 밥값이 생각보다 꽤 나왔거든요. 머릿속으로 잠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카드를 쓰기도 애매했고 식당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도 싫었어요. 곧 있으면 가족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올 텐데 어떻게 하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속에 있던 남편 카드가 딱 생각났습니다. 저는 바로 가방에서 남편 카드를 꺼냈어요. 지금 당장 계산이 급하니까 우선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내가 남편한테 사정 말하고 따로 돈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돈을 떼먹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우선 결제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때 남편이 짐을 풀기도 전에 차키와 카드를 건네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정비 잘 맡겨놨어. 그리고 그날 친정 식구들이랑 외식했는데 내 카드 한도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결제 문자 확인했지? 월급 들어오면 그때 정리해서 줄게. 저는 남편에게 그날 상황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남편 카드를 결제하면 남편한테 문자가 가니까 제가 결제한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 때 같으면 당장 전화해서 결제한 거 뭐냐고 따졌을 텐데 별다른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일하는 중이라서 많이 바빴는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허락 안 받고 쓴 건 미안하지만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이미 처남한테 받았어. 안 그래도 처남이 그날 당신 결제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 뭐? 순간 말이 머릿속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다시 설명했어요. 그날 처남 승진 축하 기념으로 외식한 거 아니냐고. 그럼 당연히 처남이 계산해야지 왜 당신이 계산했냐면서 처남한테 받을 거 당연하게 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 귀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동생한테 받았다고? 당신 설마 동생한테 연락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게 이상하냐는 식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당연히 처남이 내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두고 나서야 제가 몰랐던 전말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제 문자를 받았을 때 이미 상황을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했구나 생각했대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야 했는데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인간 성격이라면 당장 뭐라고 해야 할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한테 전화해봤자 싸움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전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남편은 제 남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남, 난데 밥값 누나가 계산했어? 네, 생각보다 밥값이 많이 나와서 누나가 계산했어요. 제 승진도 축하할 겸 겸사겸사요.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처남 승진 축하 자리인데 누나가 계산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런 건 처남이 계산하는 게 맞지. 네? 그렇기는 한데 누나가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그래도 처남이 눈치껏 행동했었어야지.
승진했으면 한턱 내는 게 당연하잖아. 누나만 자식이야? 처남도 이제 밥벌이 할 수 있고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 수도 있지. 밥값 많이 나왔다고 누나가 계산하게 두는 건 아니지. 처남이 계산 못할 이유도 없는데 말이야. 이게 나중에 동생한테 들은 그날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제 동생은 얼마나 황당했을지 안 봐도 뻔했어요. 동생은 정말 황당했대요. 갑자기 매형이 이렇게 전화해서는 뭐라고 막 따지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서운해서 기분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계산하게 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동생이 계산한다는 거 저랑 부모님이 됐다고 말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구구절절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알겠다며 자기가 누나한테 밥값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나가 내 카드로 결제했어. 그러니까 누나한테 입금하지 말고 내 계좌로 입금하면 돼.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제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주 합리적인 옳은 일을 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다 창피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나로서 내 동생 승진을 축하하고 싶어서 결제한 건데 왜 그걸 나한테 묻지도 않고 동생한테 그래? 매형이 되어서 처남 승진 축하한다고 말하기는커녕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맞는 거야? 매형으로서 창피하지도 않니? 그냥 승진 축하한다고 좋은 말 한마디 하면 될걸 그걸 굳이 전화까지 해서 따져야 해? 내가 안 줄 것도 아니고 알아서 챙겨줄 건데 왜 나한테 먼저 확인은 안 하고 그런 전화를 해? 제가 이렇게 따지자 남편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레 저를 탓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왜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냐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냐고. 제 카드로 결제했으면 본인이 처남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고. 모든 잘못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상황도 관계도 사람의 마음도 전부 자기 계산 안에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계산에는 저나 제 가족의 감정 따위는 처음부터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도 그날 아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주보며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모조리 쏟아냈어요. 생리대 가지고 돈 더 내라고 한 거, 양가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걸로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그리고 내 동생 일까지. 어쩜 이렇게 가족애가 하나도 없냐고, 그놈의 돈이 사람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고 부부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다 따지고 결혼하면서 쪼잔하게 살아야 해? 피곤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쪼잔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했어. 말을 내뱉고 나니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쪼잔하다는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바로 맞받아쳤어요. 뭐? 쪼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짚은 건데 그게 왜 쪼잔한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퍼줘야 해? 아니지. 가족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야. 지킬 건 지켜야지. 그 말에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은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손익을 따져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웃긴 건 자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냥 사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었어요.
저와 우리 식구들한테만 돈 문제로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우리는 정말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동안의 말다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높아졌고 감정도 거칠어졌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그날 밤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 싸움 이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이 차이는 절대 쉽게 메워질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운 이후로 제 마음은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이미 전부터 남편의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던 터였거든요. 그러다 제 동생에게까지 따로 연락해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그 태도를 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요. 사랑해서 믿어서 한 결혼이 어쩌다 이렇게 계산과 정산으로만 굴러가게 된 걸까? 이 생각에 정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과 계속 산다면 매번 이런 식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함께 하려 할 때마다 계산부터 하고 저와 우리 친정 일에는 더 냉정해질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제가 뭐하러 그런 희생을 안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 앞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떠올리게 됐어요. 감정적인 위협이 아니라 정말로 선택지 중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죠. 단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남편과 함께 집에 좀 와줄 수 없겠냐고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와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에게 혹시 못 지피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버님이 급히 우리를 호출한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시댁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뿐만 아니라 거실 안쪽, 방문 앞, 서랍장 옆까지 집안 여기저기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종이들이 집안 공기를 완전히 눌러놓은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분위기였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때려다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오면서 무슨 일이길래 다급히 우리를 부르신 걸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 이런 광경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아버지가 덩그러니 앉아 계셨어요. 등은 축 처져 있었고 옆에 빈 술병도 보였습니다.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드신 시아버지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왔냐? 그 한마디에 이 집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체념에 가까운 인사였다랄까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남편이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했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짧게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다. 젊을 때부터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그 말에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씩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은 이미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거의 끝난 상태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빚이 빚을 부르고 있었고 자금 흐름은 완전히 막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기반을 쌓아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어쩌면 지금이 사업을 키울 기회일지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주변에서 괜히 무리하다가 크게 탈난다고 말려도 이번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이번 확장만 성공하면 모든 게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사업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주변의 우려와는 다르게 매출도 오르고 거래처도 늘어나고 자신감도 붙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확장한 사업이 하나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막기 위해 또 다른 돈을 끌어다 쓰고 그걸 막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만 거죠. 그런데 더 답답했던 건 시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뭘 더 해보려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도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술에만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끝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술만 드실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죠.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참고 있던 말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사업에 들어간 제 돈이 얼만데요? 진짜 이렇게 손 놓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사과와 함께 낮은 흐느낌이 거실에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 실패가 아니라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떠안길 사람만 정해져 있다는 걸요. 시댁을 나와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은 채 엔진 소리만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도 저도 각자 생각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도대체 시부 사업에 남편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걸까? 시부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보다도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리대 하나에도 공통통장에서 쓰면 안 된다고 따지고 제 동생 승진 축하 자리에서 밥값 하나를 끝내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남편인지라 아버님께 자신이 넣은 돈이 얼만데 포기하냐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우리 집에는 그렇게 아끼고 아끼더니 자기 집에는 돈을 들이붓고 있었구나.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쪼잔하다고 느낄 정도로 돈에 예민한 사람이 저렇게 분노를 터뜨릴 정도라면 적은 금액일 리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또 한 번 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집은 늘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집은 예외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참아왔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치 마지막 남아있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듯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서둘러 이혼을 진행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몇 번 쉬다가 고개를 들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돈 좀 구해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장인 장모님 돈 좀 있으시지 않냐는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재벌은 더더욱 아니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무리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아온 덕에 형편이 괜찮은 편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꺼낸 거고요. 저는 어이없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긴 왜야? 아버지 사업 저렇게 망하게 두 손 두 발 놓고 보고만 있을 거야? 그렇다고 도울 것도 없지 않아? 당신이 그동안 우리 집안의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처럼 굴자면 우리 집안이랑 조금도 상관없는 일인데 왜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제 말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고 이내 전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화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남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시아버지잖아.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 그동안 그가 말해온 가족은 항상 자기 쪽이었습니다. 제 생리대는 공통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개인 물품이었고 제 부모님 생신은 형평성 따져가며 계산기 두 뒤를 대상이었고 제 동생 승진 축하 자리는 전화까지 걸어 돈을 받아내야 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들먹이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우리 가족은 책임을 나눌 때는 철저히 선을 긋고 돈이 필요할 때만 꺼내드는 아주 편리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바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네 입으로 지금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진심으로 우리 가족하고 나한테 한 짓을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생리대 하나로 돈 더 내라고 했던 거, 우리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도 형평성 따져가며 따지고 들었던 거, 내 동생 승진 축하 자리에서 뒤로 전화해서 밥값 받아낸 거, 이때는 가족 아니었니? 숨을 한번 고르고 똑바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잠깐 입을 다물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이랑 다르다고 말했어요. 저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논리적으로 설명이라도 하듯 차분한 척 말을 이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고 지금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 가족이 외면하면 누가 도와줘? 지금 아버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말하더니 처남 일로 기분이 많이 상해서 이러는 거 안다고. 근데 처남 때는 승진해서 기쁜 일이었지 않냐고. 기쁜 일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일은 꼭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지 같은 일은 우리가 두 팔 걷고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모른 척하는 게 진짜 못된 거지. 이 말을 딱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기쁜 일은 남처럼 선 긋고 나 몰라라 해도 되고 불행한 일은 가족으로서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려는 저를 향해 못된 사람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난 못된 인간이고 넌 쪼잔하고 지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쓰레기야. 말이 입 밖으로 나가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크게 싸운 적은 있어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얼굴 표정도 목소리도 쓰레기라는 단어도 모두 남편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말하는 기적의 논리 나는 못 받아들여. 기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힘들 때만 가족이니까 책임지라고? 너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는 아니야. 나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자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기적인 네 행동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겠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난 도저히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못 살아.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남편은 이내 다급해진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어요. 이런 걸로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지금 아버지 일로 심란한데 당신까지 왜 이러냐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니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이런다고 제 속이 편하냐고 설득인지 항변인지 모를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조금도 바뀌지 않자 남편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구나 깨달았는지 그 순간 남편은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날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지긋지긋하게 정이 털릴 때도 다 털린 상태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네 가족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 말을 전하며 이게 다 그동안 네가 뿌린 결과라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 말이 남편 가슴에 확 박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은 표정을 지었어요. 계산하던 시간들, 선 긋던 말들, 가족을 차별하던 태도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조차 지긋지긋했어요. 말없이 가방을 꺼내 필요한 것들만 대충 담고 그날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는지 며칠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다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장인 장모님도 정말 잘 챙길게. 하지만 저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그 사람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참 잘했습니다. 동생도 친동생처럼 챙겼고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싹 바뀌는 걸 제가 똑똑히 지켜봤고요.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서 조금의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도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든 다시 쏙 들어갈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됐다며 가차없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과정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 끝없는 말 바꾸기, 피곤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졌어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분할할 재산은 딱히 없었어요. 막판에 원만히 합의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아버지 사업을 살리고자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사업은 대차게 망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후 아마 생활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저는 결혼은 사랑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본성이 전부라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어요.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큰 시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마음 편하게 지내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요. 만약 남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제 사연을 듣게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